안녕하세요, 여러분. 싱클레어입니다. 소울 페이지는 책과 함께 성장하는 인문학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헤르만 헤세의 정원일의 즐거움입니다. 세계적인 작가이면서 한국에서 유독 독자가 많은 헤르만 헤세는 글을 쓰지 않을 때 그림을 그리거나 정원을 가꾸며 여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헤르만 헤세는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자 집필 시간 이외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정원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헤르만 헤세가 정원을 가꾸며 배운 자연과 인생의 모든 것, 즉 풀과 나무가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여러 편을 모아서 되살린 책이 바로 정원일의 즐거움입니다. 이 책은 특히 법정 스님이 생전에 감명받은 세 권의 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셔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설처럼 재미있는 책은 아니라서 헤세의 책 중에 판매량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은 사람이 최근에 많아지면서 어느 출판사에서 새 번역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일의 출판사에서 두행숙 선생님이 번역하신 책입니다. 자, 그럼 헤세의 정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즐거운 정원. 정원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이제 봄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생각에 잠겨 텅 빈 꽃밭 사이로 난 오솔길을 걷다 보면 그 북쪽 가장자리엔 아직도 누르스름한 빛의 눈이 쌓여 있다. 봄이 올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들판과 시냇가, 경사진 따사로운 포도밭 주변에는 벌써 갖가지 초록의 생명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갓 모습을 드러낸 노란 꽃들은 수줍은 듯 즐거운 듯 생명에 대한 용기를 내어 풀숲에 숨은 채 어린 눈을 열어 고요하고도 기대에 찬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정원엔 갈란투스 식물만이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곳에는 봄이 제발로 찾아오지 않는다. 벌거벗은 꽃밭은 사람들이 쟁기질을 하고 씨를 뿌려주기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 일요일에 산책을 즐기는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다시 좋은 때가 왔다. 그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새 생명이 움트는 기적을 만족스럽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즐거운 색채를 지닌 초봄의 꽃이 푸른 목초지에 수놓이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진이 흘러 끈끈한 꽃봉오리들이 나무를 뒤덮고 사람들은 은빛 버들가지를 잘라 방 안에 꽂아둘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자연스레 나와 싹을 틔우고 개화하는 모습을 기쁘고도 놀라운 마음으로 바라볼 것이다. 그들은 이런 사색에 잠기지만 아무 걱정도 하지 않을 것이다. 눈앞의 것을 즐길 뿐 밤설이나 풍뎅이 따위, 쥐나 다른 해로운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원을 가진 사람은 이런 봄날 그런 명상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다. 그들은 이리저리 거닐다 지난 겨울 처리했어야 할 일들을 게으르게 흘려보냈음을 문득 깨닫는다.
올해는 어떨까 생각하면서 지난해에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나무와 꽃밭을 근심 어린 눈으로 살핀다. 저장해둔 씨앗과 구근을 헤아리고 정원 도구를 점검하다 삽 자루는 부러지고 정원용 가위는 녹슬어 있는 걸 발견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프로 정원사는 겨우내 일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았고 부지런한 사람과 현명한 주부는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다. 부족한 연장도 없고 칼이 녹슬거나 씨앗 포대가 젖어버린 일도 없다. 지하실에 저장해둔 구근과 양파도 썩거나 없어지지 않았다. 새해엔 정원을 어떻게 가꿀지도 깊이 생각해 두었고 혹시 필요할지 모를 비료도 미리 준비해 두었다. 모든 것이 모범적으로 준비된 상태다. 그들은 칭찬과 경탄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정원엔 올해에도 온갖 꽃이 만발하여 우리 같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원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았다. 우리 같은 부류의 아마추어나 게으름뱅이 꿈꾸고 겨울잠을 자는 사람들은 홀연 다시 봄이 온 것에 화들짝 놀란다. 아무 예감도 못한 채 느긋한 겨울잠에 빠져있는 동안 부지런한 이웃이 해놓은 온갖 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우리는 부끄러워진다. 소스라치게 놀라 게으름을 뒤늦게 만회하려고 정원용 가위를 갈고 조급하게 씨앗 상인에게 편지를 쓰다가 반나절, 아니 하루를 허둥지둥 헛되이 흘려보낸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도 준비를 마치고 일을 시작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처음 며칠 동안은 좋은 예감으로 가득 차 기쁘고 들뜬 마음에 일이 잘 진척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은 역시 어렵다. 새해 들어 처음 흘리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린다. 우리가 신은 부드러운 장화는 찰진 흙 속에 푹 빠져버리고 삽자루를 잡은 손은 물집이 잡혀 붓고 아파오기 시작한다. 그러노라면 어느새 감미로운 3월의 태양이 좀 무덥게 느껴진다. 피로에 젖어 등이 아파올 때쯤 우리는 몇 시간째 힘들게 하던 일을 뒤로하고 집으로 들어간다. 난로의 온기가 불현듯 이상하리 많지 낯설고 엉뚱하게 느껴진다. 저녁이면 등불을 곁에 두고 정원에 관한 책을 읽는다. 그 속엔 원예 일에 관해 끌리는 이야기들이 많으나 한편으론 힘들기만 하고 재미없는 작업에 대한 이야기도 꽤 된다. 그러나 어쨌든 자연은 너그럽다. 결국엔 느긋한 자의 정원에도 시금치와 상추로 가득한 텃밭이 가꾸어지고 얼마간의 과일과 즐거운 눈요깃감이 되는 여름꽃이 화려하게 피어날 것이다. 첫 삽질로 힘들여 땅을 일구다 보면 애벌레, 풍뎅이, 거미줄 같은 것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우리는 묘한 기쁨을 느끼며 난폭하게 그것들을 잡아 없앤다. 근처 어딘가에선 집박이가 울어대고 박새도 지저긴다. 덤불과 나무들은 용케 겨울을 났다. 나무에 달린 갈색 꽃봉오리들이
많은 약속을 담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장미 덤불은 바람에 살랑살랑 몸을 흔들며 찬란히 꽃을 피우는 꿈에 잠겨 고개를 끄덕인다. 그럴 때면 순간순간 그 모든 것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온다. 우리는 도처에서 여름을 예감한다. 어떻게 그 길고도 우중충한 겨울을 견뎌냈을까?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 슬쩍 고개를 젓는다. 지난 겨울은 그 얼마나 황량했던가. 암울한 5달을 우린 정원 없이 지냈다. 우리 곁엔 향기도 꽃도 푸른 잎사귀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 아직은 스산하게 느껴지지만 정원 안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달라 보인다. 씨앗과 상상 속에 이미 모든 것이 충만히 담겨 있는 것이다. 채소밭은 살아 숨쉬니 이쪽에선 윤기 흐르는 싱싱한 초록 상추가, 저쪽에선 재미난 모양의 강낭콩이, 또 저만치에선 밭딸기가 자랄 것이다. 우리는 파헤쳐진 땅을 다시 평평하게 고르고 끈을 매놓은 대로 예쁘장하고 반듯하게 줄을 긋는다. 그 안에 씨앗을 고루 뿌릴 것이다. 꽃밭에 어떤 색과 모양의 꽃을 심을지 고심하며 씨앗을 나눠 모아 놓는다. 하늘색과 흰색 꽃을 여기저기 심고 미소 짓듯 붉은 꽃을 사이사이에 흐트려 심는다. 이쪽은 물망초로, 저쪽은 레스다 꽃으로 화려하게 가장자리를 다듬는다. 빛깔고 온 식용버섯도 아끼지 않고 심는다. 여름의 가벼운 식사와 포도주를 즐길 때를 위해 물을 심을 만한 자리도 여기저기 비워둔다. 일이 서서히 진전되면서 어린아이처럼 마구 날뛰던 기쁨과 흥분이 가라앉고 마음이 차분해진다. 이 작고 선한 정원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색다른 생각과 여운을 선사한 것이다. 정원을 꾸리면서 느끼는 창조의 기쁨과 창조자로서의 우월감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한떼기 땅을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바꾸어 놓는다. 여름을 기대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과 색과 향기를 창조해낼 수도 있다. 작은 꽃밭, 몇 평 안 되는 헐벗은 땅을 갖가지 색채의 물결이 넘쳐나는 천국의 작은 정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정원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며 위안을 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모든 욕망과 환상을 동원해 자연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고 자연을 만들며 보살펴야 한다. 자연은 냉엄한 것이다. 얼마간은 아첨하면 뭔가를 내주기도 하고 겉으로는 한 번쯤 속아 넘어가는 척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나중에 가서는 더욱 강하게 자기의 권리를 요구한다. 재미삼아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고작 몇 달밖에 안 되는 따뜻한 기간에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원한다면 혹은 누군가 정원을 가꾸어 달라고 요청한다면 온통 즐거운 것만 보게 된다. 생산하고 자신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넘쳐나는 자연의 힘,
다양한 형상과 색채로 드러나는 자연의 유의와 상상력, 여러 면에서 인간적인 여운을 주는 작고 재미나는 소박한 삶. 재배 식물 가운데도 알뜰한 것과 해픈 것이 있다. 절약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낭비가 심한 것도 있다.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긍지를 갖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 다른 식물에 기생하려는 것도 있다. 그 종이나 생명력이 고루하고 평범하다 못해 활기가 없는 식물이 있는 반면 어떤 것은 마치 위풍당당한 신사 같다. 그들 가운데도 좋은 이웃과 나쁜 이웃이 있다. 다정한 것이 있는가 하면 혐오스러운 것도 있다. 어떤 식물은 제멋대로 무한정 거칠게 피어나 당당히 살다 죽는 반면 볼품없는 존재 때문에 손해보며 내내 굶주리고 창백한 모습으로 힘겹게 생명을 유지해가는 식물도 있다. 어떤 식물은 열매를 맺고 증식하면서 믿기지 않을 만큼 풍성하게 성장해가며 어떤 식물은 애써 돌봐야만 겨우 씨라도 남긴다. 나는 늘 정원의 여름이 그토록 황급히 왔다가 간다는 사실이 놀랍고 걱정스럽다. 기껏해야 몇 달. 이 짧은 시간의 정원에는 여러 종류의 식물들이 자라 마음껏 생명을 들이다 시들어 죽어간다. 화단에 어린 꽃을 심어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 금세 흙을 뚫고 나와 자라고 헛되이 번성한다. 그러다 불과 두세 달이 지나면 어느덧 그 어린 식물도 늙어버린다. 야생에서의 목적은 다 이루었으므로 뿌리가 뽑히고 새로운 생명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다. 이때 정원사는 여름이 순식간에 저만치 물러나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낀다. 정원에서는 생명체의 덧없는 순환을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생명이 움텄는가 싶으면 벌써 쓰레기와 시체들이 널린다. 잘린 어린 싹, 부러진 줄기, 질식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죽어버린 식물들, 매주 그 양은 늘어갈 것이다. 그것들은 사과, 귤, 계란 껍질 같은 온갖 종류의 음식물 쓰레기와 한데 섞여 거름더미 위에 쌓일 것이다. 그것들은 시들고 썩고 사라지겠지만 결코 하찮은 게 아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어떤 것도 그냥 버려지지 않는다. 정원사가 세심히 보관한 볼성 사나운 쓰레기 더미는 햇빛과 비, 안개와 공기, 냉기가 분해할 것이다. 그리고 1년이 미쳐 지나기 전에 정원엔 여름이 다시 찾아와 화려한 꽃을 피울 것이다. 시체였던 모든 것이 어느새 썩어 땅에 스며들어가 땅을 검고 비옥하게 만들 테니까 말이다. 얼마 안 가서 우중충한 쓰레기와 죽음을 뚫고 새싹들이 솟아오를 것이다. 썩어 분해되었던 것들은 그렇게 새롭고 아름다우며 다채로운 모습으로 힘차게 다시 되살아난다. 이러한 자연의 순환은 단순하고 명징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을 깊은 생각에 빠뜨리며 모든 종교는 예감에 가득 차 경배하듯 거창하게 그 의미를 해석해낸다.
이 작은 정원에서는 조용한 가운데 빠르고 명확하게 일어나는 일을 두고 말이다. 지난해의 죽음에서 양분을 얻어 소생하지 않는 여름은 없다. 모든 식물은 흙에서 자라 나올 때 그러했듯 역시 묵묵하고 단호하게 흙으로 돌아간다. 즐거운 봄을 기대하며 내 작은 정원에도 콩, 샐러드, 레세다, 겨자 따위의 씨앗을 뿌린다. 앞서 죽어간 식물의 잔해를 그 위에 거름으로 부어주면서 돌아간 것을 추억하고 다가올 식물을 미리 생각해 본다. 다른 모든 이들처럼 나도 이 질서정연한 자연의 순환을 자명한 사실로 본디 내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아주 이따금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는 어느 한순간 땅 위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독 우리 인간만이 이 같은 사물의 순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 사물의 불멸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 번뿐인 인생인 양 자기만의 것, 별나고 특별한 것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기이하기만 여겨지는 것이다. 1908년 잃어버린 주머니 칼. 어제 나는 주머니 칼을 하나 잃어버렸다. 그 일로 해서 내가 열중하는 철학이나 운명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 사소한 분실로 나는 엄청나게 우울해지고 말았다. 오늘도 나는 그러한 감상에 빠져있는 나 자신을 비웃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잃어버린 칼 생각밖에 없다. 주머니 칼을 잃어버린 일이 나를 이토록 우울하게 만든다는 것은 좋지 않은 징조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에 유별나게 애착을 갖는 편이다. 그런 자신을 책망하기도 하고 고쳐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그 어리석은 버릇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고 있다. 그뿐인가 오래 입었던 옷이나 모자나 지팡이 등과 헤어져야 할 때, 오래 살았던 집을 떠나야 할 때 나는 늘 안절부절 못하고 심지어 가벼운 통증마저 느낀다. 그보다 더 심한 이별이나 헤어짐은 말할 것도 없다. 잃어버린 주머니 칼은 지금까지 살면서 갖가지 변화를 겪어오는 중에도 끝까지 지니고 있던 몇 안 되는 물건들 중에 하나다. 온갖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수십 년 동안 나와 함께 있어준 물건이었다. 내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성하게 여겨온 몇 가지 잡동사니들이 있다. 어머니의 반지 하나와 아버지의 시계, 어린 시절에 찍은 사진 몇 장과 기념품 몇 개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물건들은 사실 이미 모두가 죽어버린 것들이다. 박물관에 진열되듯이 서랍장 안에 놓여 있지만 지난 여러 해 동안 거의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 칼은 여러 해 동안 거의 날마다 사용했었다. 나는 그 칼을 수천 번도 더 주머니에 넣었다 꺼냈으며 일하거나 놀 때 사용했다. 숫돌에 갈아주었고 이따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곤 했었다. 나는 그 칼을 몹시 좋아했다. 그러니 그것을 잃어버린 일은 탄식의 노래를 부르기에 마땅한 것이다.
그것은 결코 평범한 주머니 칼이 아니었다. 보통 칼이라면야 나도 살아오는 동안 수없이 갖고 쓰다가 버리곤 했었다. 그러나 그 주머니 칼은 정원용으로 매우 독특하고 단단하며 반달 모양으로 구부러진 날이 견고하고 반들반들한 나무 손잡이 속에 박혀 있었다. 전혀 사치스럽거나 갖고 장난할 만한 게 아니라 엄연한 무기요 태고 쪽으로부터 형태를 지닌 연장이었다. 수백 수천 년 전에 선조들의 체험에서 태어났고 현대 기술의 강력한 물결에도 굴복하지 않고 보존되어 온 그 형태 말이다. 산업은 이런 형태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어설프게 새롭지만 무의미하고 유의적인 것들로 대체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다. 산업이란 현대인들이 일하고 즐길 때 사용하는 물건들에 전혀 애착심을 갖지 않고 자주 바꾸어 버려야만 그 바탕 위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옛날에 그랬듯이 모든 남자들이 일생에 단 한 번 저마다 단단하고 기품을 지닌 칼을 사서 죽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간직한다면 칼 공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요즘 사람들은 칼이나 포크, 커프스 단추나 모자, 산책용 지팡이, 우산 등을 시시각각 바꾸곤 한다. 산업이 이 모든 물건들을 유행의 노예로 만들어 놓은데 성공한 셈이다. 한때만을 보고 계산된 이런 유행에서 태고 이래로 고수되어 온 연장들의 아름답고 생명력 있고 정연한 진짜 형태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남 모양의 멋진 주머니 칼을 갖게 되던 날을 나는 아직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 당시 나는 모든 면에서 한창 때였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던 때였다. 나는 빵을 벌기 위해 직업을 가져야 했던 구석에서 벗어나 도시를 떠났고 보된 호숫가의 아름다운 마을에 정착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다만 나 자신에게만 책임지면 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내가 쓴 책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어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나는 호수 위에 보트를 띄워 노를 저으며 지냈다. 아내는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막 거창한 계획을 하나 세우고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집을 짓고 나 자신의 정원을 꾸며보려는 계획이었다. 땅은 벌써 사놓았고 말뚝도 박아놓았다. 그 부지위를 거닐 때면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꾼다는 행위의 아름다움과 품위를 엄숙하게 느끼곤 했다. 그것은 그곳에 영원히 초석을 놓고 나 자신과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고향과 안식처를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집의 설계는 완성되었고 정원도 내 머릿속에서 점차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 정원의 한가운데는 넓고 긴 길이 나고 우물이 있고 밤나무가 우거진 초원이 있었다. 내가 30살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어느 날 배편으로 내게 육중한 화물이 하나 도착했다. 나는 선착장까지 나가 그것을 끌어올리는 일을 도와주었다. 그 화물은 한 원예회사에서 붙여온 것으로 순전히 원예용 연장들만 들어있었다. 삭과 쟁기, 곡괭이, 새스랑, 가래,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종류의 물건들이었다.
특히 꺾어진 부분이 백조의 목처럼 길고 둥근 가래는 내 맘에 쏙 들었다. 그 사이에 몇 가지 좀 더 자그맣고 섬세한 물건들이 헝겊에 조심스럽게 쌓여 놓여 있었다. 나는 즐거운 기분으로 그걸 펼쳐보았다. 그 중에 바로 그 구부러진 주머니 칼이 있었다. 나는 얼른 접혀있는 날을 펴서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 칼은 새로 만들어 눈부시도록 하얗게 번뜩였다. 칼등은 마치 깃털처럼 솟구쳐 오를 듯 단단하고 팽팽했으며 니켈을 입힌 손잡이 테두리가 광채를 발했다. 그 당시 그 칼은 내가 가진 식기들에 딸린 하찮은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 그게 언젠가는 젊은 날에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 즉 집과 정원과 가족, 고향 가운데서 내 곁에 머물러줄 유일한 물건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얼마 안 가서 나는 그 칼로 하마터면 손가락 하나를 잘라버릴 뻔했다. 그때의 흉터가 지금도 남아있다. 그 사이에 나는 정원을 꾸며 나무도 심고 집도 지었다. 여러 해 동안 정원으로 나갈 때마다 칼은 나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것으로 과일나무에 가지를 쳐주고 해바라기와 달리아를 잘라서 꽃다발을 만들었다. 내 어린 아들들에게 줄 채찍 손잡이와 활도 만들었다. 잠깐씩 여행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나는 날마다 정원에서 몇 시간씩을 보냈다. 수년 동안 해마다 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고 과일을 수확하는 모든 일을 직접 했다. 추운 계절이 되면 늘 정원 한 모퉁이에 불을 피워놓고 잡초와 오래된 나무 뿌리와 온갖 쓰레기를 태워 재로 만들었다. 그럴 때 내 아이들은 곁에 있기를 좋아했고 주워온 보리대나 갈대를 불 속에 집어 던지면서 그 불에다 감자나 밤을 구워 먹기도 했다. 한 번은 내가 지니고 있던 주머니 칼이 불 속으로 떨어져 손잡이에 조그맣게 불탄 자국이 생겼다. 세상의 칼들을 모두 한데 섞어 놓더라도 나는 그것을 보고 내 칼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자주 여행을 떠나게 되는 시기가 왔다. 보덴 호수의 아름다운 집도 편치 않게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나의 정원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둔 채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다. 마치 어딘가에 몹시 중요한 물건을 잊고 두고 오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수마트라 동남쪽 가장 깊숙한 데까지 들어가 정글 속에서 커다란 녹색 나비들이 광채를 내뿜으며 나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우리가 살던 집과 마을을 떠나는 데 찬성했다. 커가는 아이들에게는 학교와 그 밖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아내와 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내게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미 무의미해졌으며 그 집에서 행복과 안락을 얻으리라던 내 꿈이 그릇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꿈을 이제는 땅에 파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눈 덮인 장엄한 산들이 바라보이는 아름다운 스위스의 한 도시 근처에 우람한 태고의 고목들이 우거진 오래되고 멋진 어느 정원에서 나는 습관대로 다시 봄과 가을의 모닥불을 피웠다. 사는 게 괴로울 때나 이 새로운 고장에서 많은 일이 어렵고
뒤틀리는 듯이 느껴질 때 나는 그 원인을 여기저기에서 때로는 나 자신의 마음속에서 찾았다. 그리고 단단한 주머니 칼을 바라보고 있으면 감상적인 자살자를 위해 문호, 괴테가 한 탁월한 조언이 머리에 떠올랐다. 즉 너무 편한 죽음을 선택하지 말고 죽음을 영웅적인 행동으로 만들어야 하며 적어도 스스로의 가슴에 칼을 꽂으라던 말이었다. 그러나 괴테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없었듯이 나 역시 그러지는 못했다. 전쟁이 일어났다. 오래지 않아 나의 불만과 우울증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져 버렸다. 나는 분명하게 그 원인들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치유될 수 없지만 이 지옥 같은 시대를 헤치고 살아나가는 것이 이기적인 우울함이나 환멸에 대한 훌륭한 치료가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칼을 쓸 일이 별로 없는 시기가 왔다.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서히 모든 것이 무너져 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독일 제국이 전쟁에서 패했는데 타국에 머물면서 그것을 바라보자니 비할 데 없이 처절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는 내 인생에도 갖가지 전환이 오고 변화가 일어났다. 내게는 집도 정원도 없었으며 가족과도 헤어져야 했다. 그 후 수년 동안 고독과 깊은 사색의 시간을 겪어야 했다. 여러 해에 걸친 망명 기간 동안 기나긴 겨울이면 나는 추운 방 안의 작은 벽난로 앞에 앉아 편지와 선물들을 불태웠다. 장작을 불 속에 밀어넣기 전에 주머니 칼로 다듬기도 하고 불꽃 속을 바라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의 삶과 나의 야망, 나의 지식과 나의 자아가 천천히 송두리째 타들어가는 순수한 재로 변해버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하여 훗날 그 자아나 야망, 그 허영과 인생의 온갖 혼탁한 마력이 또다시 나를 얽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하나의 은시처를 이제는 찾은 셈이었다.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고향을 만들고 소유하는 일이 나한테는 평생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였는데 그 고향이 바로 내 가슴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이처럼 긴 삶의 여정을 나와 함께 거쳐온 주머니 칼이 없어진 것을 나는 못내 아쉬워한다. 그것은 영웅적이지도 않고 현명한 일도 못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오늘 영웅도 현자도 되고 싶지 않다. 그런 걸 위해서라면 내일도 시간은 있을 테니까. 1924년.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에는 헤세가 그린 그림과 그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그가 찍은 사진이 사파로 들어있는데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사진은 헤세가 고양이를 쓰담하면서 환히 웃는 사진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티거와 레베레라는 고양이를 키웠는데 독일어로 호랑이와 사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 속 헤세의 모습은 무언가 냉철하고 명상적이고 고뇌하는 그의 평소 모습과는 달리 유머러스하고 따스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글은 읽는 것 자체가 바로 명상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너무 어려웠던 유리알 유이를 빼놓고는 그의 모든 소설이 그랬습니다. 특히 시타르타나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몇 번을 읽어도 문장 하나하나를 새롭게 음미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명상적인 책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이 책 정원일의 즐거움을 뽑겠습니다. 이 책의 문장을 읽어나가면 어느새 헤르만 헤세의 정원에 앉아 낙엽을 태우는 그의 모습을 보며 오래전에 살았던 한 문장가의 머릿속을 거니는 그런 기분이 될 것입니다. 요즘 업로드를 자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작권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읽고 싶은 책보다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책만 고르게 되는 현실에 조금 낙담하기도 하고 포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저작권이 비교적 자유로운 고전도 많고 적은 분량이라도 친절하게 허락해 주시는 감사한 출판사 관계자분들과 또 무엇보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을 위해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업로드를 할 작정입니다. 구독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싱클레어였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